안녕하세요. 윌비스 검찰팀에서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오늘도 모의고사를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20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문장의 짜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문장의 짜임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 겹문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 안에 혼문장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겹문장인지 혼문장인지 파악할 때 일단 주어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난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서술어를 통해서 먼저 주어를 찾는 이러한 순서가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크다라는 것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이 크다의 주어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키가가 주어가 됩니다. 자, 수진이는 이라고 주어를 찾으시면 안 돼요. 이 크다의 주어는 키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가 한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진이라는 대상도 주어가 되는데요. 이때 이 주어의 서술어는 키가 크다라는 전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호를 통해 나타내면 주어 뒤에 주어 서술어를 안고 있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번 나타난 겹문장이에요. 자, 이번 선지는 자, 뒤에 있는 서술어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날고 있다가 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서술어의 주어를 찾으면 당연히 누가 날고 있는 거죠? 새가 날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혼문장이 있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머지 성분에서 혹은 소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어였던 동사, 형용사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이 주어 앞에 있는 새라는 체언 안에 위 앞에 크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형으로 쓰인 큰이라는 관형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가 있고 또 서술어의 흔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는 문장, 그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인 겹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겹문장은 이렇게 아는 문장도 있지만 자, 1번, 2번 선지는 하나의 성분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아는 문장의 구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더 찾기 쉬운 겹문장은 3번과 같은 이어진 문장입니다. 비가 오다, 기분이 울적하다 같이 주어 서술어가 연결 어미를 통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주어 서술어가 2번 나타난 겹문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자면 했다라는 서술어를 먼저 찾고요. 했다의 주어는 철수는이 되겠죠. 자, 철수는 독서를 했다라는 문장에 집에서 했다, 조용히 했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2개의 부사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사어나 목적어 혹은 주어의 성분에서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하는 관형어나 서술어에서 동사, 형용사, 용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 있는 혼문장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문장의 길이가 짧다고 혼문장이 아니고 문장의 길이가 길다고 또 겹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혼문장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번은 한글 맞춤법 표기 문제인데요. 자, 적절한 것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성적표에 있는 백분율을 먼저 보았다. 자, 우리 두음법칙 규정에 있는 한글 맞춤법인데요. 한자어에 있는 렬과 률이라는 표기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말이 음운 환경에 따라 열과 율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앞말이 받침이 니은이거나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열과 율로 표기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백분율은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니까 율이 아니라 율로 표기하는 게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2번은 유명한 예시죠. 로서와 로서를 구별할 줄 아는가? 라는 건데요.
자, 로서와 로서는 체언 뒤에 쓰이는 조사입니다. 자, 이 로서와 로서의 구별은 문장에서 앞에 체언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로서로 쓰일 때는 앞에 체언이 문장에서 신분이나 자격으로 쓰일 때 로서로 써야 되고요. 로서는 그 이외의 수단이나 방법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관직자로서 공정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체언은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적절한 표기는 바로 로서가 됩니다. 자, 3번은 국은 뚝배기나 냄비가 필요하다 해서 뚝배기라는 표기가 맞는지 봐야겠죠. 자, 이 규정은 어떤 규정에 있냐면 된소리 대기를 표기에 반영하냐 아니냐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앞말의 받침이 기역과 비읍일 때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뚝배기는 뚝배기로 소리가 나지만 표기를 할 때는 배기로 적어야 됩니다. 자, 자주 헷갈리는 표기 규정이 예시가 깍두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석, 또 법석이라고 발음이 나지만 법석으로 적어야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바로 적절한 예시가 됩니다. 자, 4번은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란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미죠. 던지를 적을 건지 혹은 든지를 적을 건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이것 또한 의미를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던지는 지나간 일에 대한 언급을 하는, 즉 쉽게 말하자면 회상의 의미를 가지면 던지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든지는 선택의 의미를 가질 때 적는다. 선택의 의미를 가질 때 적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가던지 오던지라는 것은 가다 오다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던지가 아니라 든지로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시들은 여러분 빈출되는 한글 맞춤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뚝배기가 적절한 표기겠죠. 자, 다음 문제는 한글 맞춤법 중에 자주 나오는 또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에 저는 사과를 좀 더 큰 것으로 가져갈게요 라고 했어요. 자, 띄어쓰기의 원칙은 각각의 단어는 다 띄어써야 돼요. 하지만 1번 예시처럼 좀 더 큰 것, 이런 단어들은 한 글자, 즉 단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읽기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이고자 자연스러운 의미끼리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큰 것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날씨가 이렇게 흐리니 비가 올 듯도 하다 해서 우리 오다라는 본용어가 듯하다라는 보조용언이 함께 서술어로 쓰인 구정이죠. 자, 본용어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본다면 본용어에 있는 오다랑 듯하다도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듯하다라는 것은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는 것도 사실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 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본용언, 보조용언은 무조건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사 뒤에도 당연히 띄어써야겠죠. 그래서 이 또한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3번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가 할게 해서 있다 뒤에 을지라도라는 어미가 쓰인 거예요. 자, 리을지도 혹은 을지라도 얘네들은 하나의 어미예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뒤에 앞에 있는 어간과 어미는 늘 함께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는 앞말과 띄어쓸 수 없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띄어써야 하는 지랑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아요. 자, 띄어써야 하는 지는 의존명사의 지가 있는데요. 이때 지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지가 있어요. 졸업한 지 오래되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지는 의존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때 지는 어미가 아니라 앞말과 띄었어야 되는 독립성을 가진 의존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교실에는 책상, 걸상 등이 곳곳에 놓여 있다 해서 걸상 등. 자, 이것도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같은 예시입니다. 자, 이때 등은 앞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 규정에는 접속하는 표현이나 혹은 앞말을 열거할 때 쓰는 표현은 앞말과 띄어 쓴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과 및 딸기에서 및, 혹은 청군대, 백군에서 대, 이런 단어들도 접속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고 열거하는 단어도 앞말과 띄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 규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단음절 단어일 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일 때 무조건 앞말과 띄어야 되는 보조용언의 형태는 이러한 게 있고, 또 하나의 어미로 이루어진 어미 형태소들은 어간 뒤에 꼭 붙여 써야 하고 등 같은 단어들은 또 앞말과 띄어 써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한자어 표기입니다. 자, 제가 2회차 해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자어 표기는 일단 우리말로 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국방 예상 결과를 철저히 심사하였다 해서 심사는 우리가 심사위원 할 때 뭔가 살피고 조사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음이의어인 심사숙고하다의 심사가 있죠. 그러면 그 두 개의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심사라는 단어를 쓸 때 한자어를 보니까 심사숙고하다 할 때 깊을 심자와 생각할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한자어 표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사하다의 심사는 살필 심자에 조사할 사자가 와야 돼요. 살피고 조사한다의 뜻인 심사하다의 심사가 적절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한 날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처음 제출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제출한 초고를 기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기한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기한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 기한은 어떤 초고를 써서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기자가 쓰이는 겁니다. 자, 달릴 주자가 부수입니다. 사람이 달리는 모습과 몸기자, 음을 나타내는 기를 써서 일어날 기자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안건할 때 안자기 때문에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3번은 이 결정은 재고를 요하는 사안이다. 자, 이때 재고를 요한다. 그러면 제자는 다시 제자,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쓰인 재고죠. 그러면 이 한자도 다시 제자, 여러분 쟁가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있는 글자가 다시 제자입니다. 다시 제자에 늘글로 부수에 이렇게 생각할 고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 재고, 정확한 표기입니다. 자, 4번에는 이번에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약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약하다라는 건 훌쩍 뛰어넘다, 넘다,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뛸 도자가 와야 되는데 자, 뛰다라는 단어는 한자 부수에 발족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 그죠? 발로 뛰는 거니까 여러분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한자인 거죠. 그죠? 한자의 뜻을 가지고 유추를 해서 한자를 파악한다. 이게 바로 한자를 쉽게 변별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째는 합성어, 파생어라는 복합어의 구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문장의 짜임 방식을 묻는 거였다면 이번 5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에도 여러분 짜임에 따라 총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단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어에 있는 합성어랑 파생어인 거죠. 자, 합성어와 파생어는 공통점이 복합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합성된 건지 파생된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자, 복합된 단어를 일단 우리가 자연스러운 의미 구성 2개의 단위로 먼저 쪼개야 합니다. 자, 2개의 의미 구성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문법적인 형태소를 쪼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의미로 단어를 뜯어내야 돼요. 자, 이렇게 2개의 조각으로 단어를 뜯어냈을 때 그 2개의 조각이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각이면은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단어가 합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개의 조각 중에 하나라도 어근이 아닌 그냥 단어를 형성하는데 형식적인 의미 역할을 하는 접사가 있다면 이런 단어는 접사로 인해서 파생됐다라고 하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2개의 의미 조각 단위로 떼내야겠죠. 1번에 빛나다는 빛과 나다가 만난 단어죠. 그렇다면 이때 빛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이에요. 나다라는 것도 동사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성어가 맞습니다. 자, 2번째 2번은 울음 보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단어를 떼내볼까요? 당연히 울음 뒤에 보가 붙은 거겠죠. 울보 먹보할 때 보겠죠. 그러면 울음이라는 거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은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접사예요. 울보 먹보할 때. 그러면 이때 하나 보는 접사기 때문에 이 단어는 파생되어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3번은 여다지, 미다지 할 때 여다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여와 다지로 지금 선지에는 쪼개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지라는 말이 사실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면 이 단어는 열고 닫다에서 열다의 리을이 합성될 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열고 닫다라는 열고 닫다에서 이라는 접사가 붙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열고 닫다라는 단어 뒤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 구성 분석을 잘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어라고 했는데 아니죠. 열고 닫다 플러스 이가 붙어서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은 불꽃놀이. 자, 불꽃놀이는 당연히 불꽃과 놀이라는 2개의 의미 구성, 이렇게 2개로 조각을 뜯어내야겠죠? 그러면 불꽃과 놀이는 둘 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과 어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다? 합성어 맞는 표기죠. 그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여다지, 여자지가 틀린 선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은 문장의 배열 순서입니다. 자,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문장의 배열은 여러분 이런 접속된 접속사, 자, 접속사를 보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처럼 안마를 지시하는 지시 표현을 보는 방법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의 분류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나눠봐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문장 배열 순서의 선지를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은 2가지 정도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선지를 구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선지가 다 다르면 우리는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뒤를 찾지 않고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출제를 하진 않겠죠. 그러면 선지를 보면 알다시피 디귿 아니면 니은이 첫 문장인 걸 미리 우리는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제가 빨간색,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사회민주주의도 자, 이라는 지시 표현 때문에 앞에 사회민주주의를 언급하는 문장이 와야겠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고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변신인 신자유주의 아래 기진맥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주어인 사회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정보가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담보로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차별을 심화시켰듯이, 자, 과거의 자유민주주의,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면 좋겠죠? 그렇듯이 오늘의 신자유주의도 이런 현상을 자아내는 것이다. 니은은 앞에 나온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좀 더 구체적인, 부정적인, 구체적인 해설이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자, 디귿은 보겠습니다. 디귿은 서구 사회는 서구 사회가 주어겠죠. 시장 중심과 자유주의의 이념을 새롭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적 국가 관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자. 자, 앞에 기억에 나온 사회민주주의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서구 사회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서구 사회의 그 출현을 얘기합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특히 오늘의 신자유주의는, 자, 특히라는 부사는 앞에 나온 것에 좀 더 강조, 그죠? 그 앞에 나온 것에 강조기 때문에 오늘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무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서 이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관점에 하나 더 추가, 강조하는 문장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디귿과 니은의 순서를 먼저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다라는 게 먼저 와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다음에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가장 먼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번째 기억이 와야 되겠고, 또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서술하는 니은이 세 번째로 와야겠고요. 하나 더 영향을 추가하는 특히라는 부사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문장으로 와야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디귿,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정답을 찾으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말하기 방식 문제입니다. 자, 말하기 방식 문제가 최근 들어 꾸준히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하기 방식 문제는 본문에 주어진 어떤 화법, 다양한 말하기 상황이 본문에 나와요. 상대를 설득하는 7번과 같은 설득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제가 1회차 모의고사에서 실전 모고에서 냈던 토론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토론, 토의, 협상, 다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건 내용일치 문제 각각에 풀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설득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어떤 말하기 방식을 쓰죠? 설득은 내 생각이나 어떤 견해를 통해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그렇다면 설득 방식 중에는 상대방에게 근거를 드는,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드는 방식을 묻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광장이라는 소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작품이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도 한번 해두시고 여기서는 지금 말하기 방식만 가지고 밑줄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이런 밑줄이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선지랑 밑줄을 교차해 가면서 바로바로 읽기 중에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억은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동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자, 지금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금 법령, 일터를 가지게 되고 영웅으로 존경할 것이다 라는 근거를 들었어요. 자, 이런 근거를 드는 방식은 설득 방식을 한번 볼게요. 기억. 상대방에게 주어질 현실적 이득을 근거로 설득하고 있다. 어때요? 적절한 설명이죠. 그죠? 이런 현실적 근거들을 들었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상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죠. 자, 니은은 상대를 설득할 때 동무의 심정을 잘 알겠소. 그런 것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공감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이라고 해서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미리 앞서서 헤아리고 해소를 해주고 있는 설득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번 선지를 본다면 상대방의 신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설득, 적절하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면서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로 나오고요. 자, 3번은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자, 대한민국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를 설득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주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순을 일부 인정해가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현실적 모순을 인정하면서 상대를 설득한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자, 당신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합니까? 라고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언급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죠. 4번에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설득한다.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일치 문제죠. 자, 내용일치는 여러분 한 2개 혹은 많으면 3개 정도 문단을 가지고 있는 다소 짧은 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일치는 제가 선지를 먼저 스캔한 다음에 전략적 읽기를 해보자 라고 1회차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선지를 먼저 스캔한 다음에 선지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읽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를 볼게요. 1957년 이후 현재까지 과반수의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자, 과반수가 위성이 실패했다. 자, 이거 봐야겠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멈칫해서 다시 찾으면 됩니다. 2번은 고궤도 위성은 저궤도 위성보다 우주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자, 그러면 두 대상의 차이점이 대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선지에서는 고궤도 위성이 더 심각하다. 자, 이거를 먼저 스캔을 해 놓을게요. 3번은 우주 쓰레기들은 인공위성이나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자, 우주 쓰레기들이 또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파괴시키는지, 자, 이런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4번에 인공위성 발사의 증가는, 자, 인공위성 발사가 증가하는 것은 우주 쓰레기를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자, 이러한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의 내용이 있으면 찾으면 됩니다. 자, 4개 선지를 스캔한 다음에 빠르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UN 우주국 사무국이 관리하는 우주로 발사된 물질짓에 따르면, 빠르게 읽어볼게요. 빠르면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인용한 어떤 문장입니다. 1957년 인류의 첫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로 현재까지 대략 12,000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다고 한다. 이 중 8,000개가 넘는 위성만이 궤도에 존재하며 나머지 3,900개는 실패했다. 자, 1번 선지에 문제에 대한 선지가 나왔죠. 자, 아까 과반수가 넘는 인공위성이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반이 넘는 수가 과반수죠. 반이 넘는 인공위성이 바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이들의 잔해 로켓의 파편 혹은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까지 얘네들은 모두 포함하여 우주 쓰레기 혹은 뭐뭐라고 부른다. 자, 우주 쓰레기, 얘네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궤도 진입 실패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라면, 자, 집중을 해야겠죠. 저궤도 위성이라면 대기의 미세한 영향 덕분에 이들은 차츰 속도가 느려져 이미 지구로 돌아왔거나 대부분 대기에 정상적으로 불타버리게 된다. 자, 돌아오거나 정상적으로 불타버리게 된다. 하지만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나 보네요. 긴 궤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
고궤도 위성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2번 선지 맞는 거 알겠죠? 아까 고궤도 위성이 더 문제가 된다, 위험하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왜냐면은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넘어가 봅니다. 자, 또한 궤도상의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인공위성이나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파괴하게 되면, 자, 파괴할 수 있다. 이 조건 안에 우리는 전제가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급증시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뭐뭐에 따르면 인공위성을 포함하여 대략 3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인공물체가 우리 행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아주 많은 행성들이 지금 공전하고 있다. 그중 3억 개 이상의 작은 물체들은 총알보다 빠른 어떤 속도로 우주 쓰레기를 날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를 생각한다면 우주 쓰레기의 생각은 우주 쓰레기의 숫자는 날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지금 인공위성 발사의 증가가 우주 쓰레기의 증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일치는 빠르게 글을 읽어가면서 틀린 그림 찾기처럼 정답을 찾으면 돼요. 자, 다음 9번은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위의 문장을 빠르게 읽어볼게요. 유럽은 국제기후협상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 국가들이다. 자, 유럽은 적응에 매우 적극적이다. 환경변화 적응에 적극적이다. 이들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논리를 보자면 오염자 부담 원칙을 들 수 있다. 자, 오염자 부담 원칙은 무엇인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환경오염으로 대한 문제 해결은 누가 해라?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라 라는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라야 돼요. 자, 결자해지는, 자, 결자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결자는 우리가 실사, 자, 실타래처럼 생긴 이 한자가 왼쪽에 변으로 쓰이면 이렇게 쓰입니다. 자, 맺을 결자는 실로서 무엇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맺을 결자가 있는 결자해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0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자, 추론하기 문제입니다. 같은 독해 지문이라고 해도 여러분 문제 유형이 달라요. 아까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 있는 정보를 왜곡시켜서 선지에 구성을 해 놓았다면 이런 추론하기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답의 근거가 이 지금 추론해야 될 내용 근처에 답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짐작해서 선지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해가면서 이 밑줄 빈칸 근처에 오기까지의 내가 추론 과정을 거치면 돼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출현은 주어져. 자, 디지털 이미지의 출현은 새로운 예술 경향을 낳았다. 자, 디지털 이미지 출현, 새로운 예술 경향. 디지털 예술이 바로 그것이다. 자, 그러면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 디지털 예술이 바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 디지털 예술 지금 주어, 디지털 예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이 디지털 예술은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이 특징이겠죠. 작가가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과 미적 신념으로 창조해낸, 자, 창조해낸 수식이 길죠. 이렇게 해낸 새로운 현실, 즉 가상현실을 구축한대요. 자, 디지털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상현실을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매체는 얼마든지 변환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예술 구분이 사라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예술 장르의 구분이 사라진다라는 게 디지털 예술의 새로운 특징이겠죠. 디지털 정보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정보는 이미지, 소리, 움직임, 심지어 냄새와 촉각 등 다양한 형태로 출력된다. 자,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 지금 열거되는 것을 묶어서 뒤에 있는 다양한 형태로 한번 요약해서 읽어봅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감상자와 상호작용이 강조되면 작가와 감상자가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디지털 예술에 있는 디지털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감상자와 작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자, 네 번째 특징이죠. 감상자가 조이스틱이나 마우스,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입력 장치를 통해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작품이 시작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지금 이어지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전개되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감상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네요. 이것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은 예술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근본적으로 창작의 성격을 바꿔놨대요. 자, 이런 경향은 창작의 성격까지도 바꿔놓는다. 즉, 자, 재진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창작이 물질성을 가진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었다면 디지털 예술에서 창작이란,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빈칸은 즉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지금 마지막 특징, 그렇죠. 이 감상자와 작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창작을 한다라는 이 개념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문장을 추론해야 적절한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답이 4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근처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과 감상자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활동 자체이다라는 게 정답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11번은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서술 방식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쓰는 서술 방식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딱 정리를 하고 관련 예시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개념을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묘사라는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묘사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자면 감각적 인상에 주로 의존합니다. 자, 묘사를 한다라는 거는 대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는 건데 눈에 보이듯이 혹은 소리가 들리듯이 아니면 촉각이 느껴지듯이 이런 다양한 감각적 인상에 주로 의존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들로 그림 그리듯, 자, 마치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묘사의 서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지에서 같이 찾아볼게요. 자, 1번은 소설은 인생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그려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시는 삶의 본질에 대한 상징의 창조에 주력한다. 자, 소설과 시라는 두 대상을 설명하는데 두 대상이 가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은 대조라는 설명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에 연극은 인생의 거울이다. 자, 연극을 인생의 거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럴까? 우리는 사회라는 이름의 무대에서, 그렇네요. 우리 인생도 사회라는 무대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연극처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주어진 시간만큼 배우와 같이, 그렇죠. 연극도 마찬가지로 배우가 필요하고 그 무대 또한 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배우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무대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수행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훨씬 더 생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설명 방식을 뭐라 그러죠?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대상을 끌어와서 빗대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유사한 것을 가지고 추리한다라고 해서 유추라고 해요. 그러면 2번은 유추라는 설명 방식입니다. 3번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죠.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사람에게 안기고 밤 기운이 마치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 듯이 고요하다. 자, 이런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 하나의 정지된 장면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보기에 설명되어 있던 묘사라는 설명 방식이죠.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먼저 좋은 미역, 쇠고기, 참기름, 간장 등을 준비한다. 미역에 물을 불려서 깨끗이 씻은 것을 참기름에 블라블라 해서 자, 지금 먼저라고 해서 순서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는 불려서 참기름에 쇠고기와 함께 미역을 한참을 볶다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물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후에 삶는다. 자, 지금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런 설명 방식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묘사라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12번은 고전 시가 중에 유명한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을 출제해 봤습니다. 최근에 한시도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승전결 한 행마다 지금 선지가 하나씩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신라 말기 학자였던 육두품 지식인으로서의 학자로서 가야산에 은거해서 세상과 자신을 단절했던 그 상황에서 썼던 유명한 한시입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자, 무엇이 이렇게 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치 웅장하게, 아주 웅장하게 바위를 미친 듯 달려 뭔가 동작성, 역동적인 이미지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봉우리를 울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뭔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나타내고 있어요.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렵다. 그 정도로 밖이 시끄럽다라는 거죠. 늘 시비한다.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자, 여기서 리을세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고전시가 어휘예요. 현대에서는 지금 현대에서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칠라, 넘어질라, 자, 뭐뭐 할라 라는 말은 우리가 뭐뭐 할까 무섭다, 걱정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들릴세라라는 거는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뜻이에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미는. 그렇다면 늘 시비하는 소리,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같은 거겠죠.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그러면 기 부분에 있는 봉우리를 울리는 소리는 바로 자연에서 나는 물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선지를 바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산골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를 강렬하게 묘사했다. 그렇죠. 자, 강렬하게 물소리를 묘사했다라는 거 적절한 선지입니다. 이번에 자연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와 대비시키고 있다. 자, 물소리는 아주 큰 소리가 지금 큰 소리라는 걸 큰 이미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승 부분에서 지척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말소리는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지도 자연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와 대비하고 있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비하는 소리, 인간들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다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인간의 소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 소리가 날까 두렵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라고 해서 화자는 세상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그죠? 인간들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서 산속에서 내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을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내용일치 문제에서 문제를 잘 보세요.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발문을 보면 글쓴이의 견해가 나타나는 글이라는 거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이제 주장이 드러나는 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자, 유명한 박지원의 수필입니다. 통곡할 만한 자리.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수필이죠. 자,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볼게요. 자, 글쓴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되겠죠. 울음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만 나오는 소리이다. 자, 울음은 슬플 때만 나오는 소리인지 뭔가 개념에 대한 정의, 제한을 두는지 글쓴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찾아야 되겠고 2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울음을 참아야 한다. 자, 울음을 참는 게 감정을 푸는 행위다라고 하는 건지 봐야겠죠. 3번, 초상집에서 소리내는 울음은 자, 초상집에서 소리내는 그 울음은 칠정 중 슬픔을 드러내는 참된 소리이다. 자, 슬픔을 드러내는 소리 중에 초상집에서 소리내는 울음이 참된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찾아가야겠죠. 자, 4번은 울음은 웃음과 마찬가지로 자, 웃음과 울음을 유사한 속성으로 봤네요. 마찬가지로 감정이 북받침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자, 그래서 울음을 웃음과 유사성으로 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소리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본문에서 찾아야겠죠. 자,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말이 곧 인물의 말이 곧 글쓴이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견해, 이 네 가지 견해를 찾아가며 글을 읽겠습니다. 옳은 말씀이나 그렇지 않소이다. 옛 영웅들은 잘 울었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소리 없는 눈물로 그저 옷깃을 적시적 쓸 뿐이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운단하는 것이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소리가 쇠나 돌에서 우러나온 듯 천지에 가득 찼다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 같은 말이죠. 소리가 매우 작았다. 참는 울음이었다. 사람들은 7가지 감정 가운데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글쓴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슬플 때만 우는 7정 중에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견해겠죠. 자, 사람들은 울음은 슬픈 때야 라고 하지만 글쓴이는 이 7가지 감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새로운 인식을 가진 표현입니다.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자, 이 7정이 모두 울음을 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어요.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같은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풀어내버리는 것. 자, 그러면 울적한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은 소리쳐 우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아, 아까 선지에 나왔죠? 이런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은 소리를 참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라라는 겁니다. 자, 울음이란 우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다르지 않소이다. 자, 감정이 터져나가는 것이 웃음과 울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울음을 꾹꾹 참는 것이 맞다고 봤지만 이 글쓴이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역시나 박지원다운 글이죠. 자, 웃음과 울음은 다르지 않고 이것은 감정이 터져나올 때 나오는 소리다. 사람들은 자, 그럼 사람들과 지금 대조적인 입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글쓴이의 입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찍이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해서 7정을 늘어놓고 7가지 감정 중에 울음은 슬픔이야. 울음이라는 소리는 슬플 때만 내는 거야 하고 짜맞춘 게지요. 인위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초상을 치를 때 억지로 애고 어휘 따위의 소리를 부르죠. 자, 아까 나왔죠? 그러면 초상을 치를 때 내는 소리들은 억지로 내는, 슬픔에 내는, 슬플 때 내는 그런 소리는 억지의 소리다라는 거니까 이것은 참된 소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뒤에 나오겠죠? 그러나 참된 7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자, 참된 소리란
눌러 참아서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겨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감히 이렇게 쉽게 나타내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가인은, 저 사람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필경 선실을 향하여 한바탕 울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선지로 정리를 봅니다. 자, 울음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만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 글쓴이의 견해가 아니죠. 자, 그리고 글쓴이는 울음을 터트리는 것이 좋다라고,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다 라고 봤고, 초상집에서 소리 내는 것은 인위적인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참된 소리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울음소리를 웃음과 마찬가지로 봤고, 그것 또한 감정에 북받치는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소리로 봤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 아주 유명한 70년대 농민시 중에 대표시인 농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농민들이 추는 춤을 우린 농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가지고 선지를 바로바로 이어서 봐도 됩니다. 다만 이 현대시에서 혹은 문학에서 밑줄 친 문제, 자, 모든 국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밑줄 친 문제를 가지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앞뒤 맥락 속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뒤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답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시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해보는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자, 청각적인 시어로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막이 내렸다. 자, 어떤 막이 있었는데 그게 내렸나 봐요.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네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어떤 공간적 배경,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텅 빈 운동장에서 어떤 무대를 한판 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구경꾼이 돌아가고 이제 파장한 모습을 나타내죠. 우리는, 자, 화자가 드러나네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분이 얼룩진 얼굴 밑줄 있죠.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자, 지금 이런 그 농무를 쳤던 그 농무패들이 지금 파장을 한 다음에 분이 얼룩진 얼굴로 소주를 마신다. 그러고 나서 다음 행을 보세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시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시들은 정서 파악이 아주 빠릅니다. 어떻다? 화자는 지금 답답하고 원통한, 이제 고달프게 사는 그런 상황에서 답답하고 원통해하는 화자의 정서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직접 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는 표현은, 분은 분장과 분노의 중의적 표현, 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동시에 지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적절한 해석인 거죠. 자연스러운 해석인 거죠. 이때 분은 이 춤꾼들이 하고 있는 얼굴의 분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설구프다라고 했으니까 분이라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런 중의적 표현으로 분노라고 봤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러운 근거가 되는 거죠.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리기 들 뿐. 자, 지금 꽹가리를 앞세워서 다시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 그때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악 좋아서 막 따라붙는 애들은 조무리기 들 뿐. 처녀 애들은 기름진 담벽에 붙어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자, 이 시는 이 70년대 이후로 농촌의 젊은 총각들이 다 일할 일꾼들이 다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사 현상, 즉 이 시골의 현장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텅 빈 운동장이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애들밖에 없다라는 것은 글쓴이, 즉 화자에게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니은에서 농촌의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는 이 시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정서랑도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이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어쩔 수 없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 현녀에게나 맡겨두고,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선지를 가볼게요.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 자, 스스로 체념하고 조롱하는,
자,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쇄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자, 이 시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악한 농촌 현장 상황에서 점점 신명이 난다라는 거는 화자의 본래 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가 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마지막에 농민들이 이 농무를 추는 장면을 가지고 시를 마무리 짓는데요. 이렇게 지금 농무를 추는 장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농무를 통해 분노와 한을 표출하는 거. 그렇죠. 지금 즐거움이나 신명이 진짜 신명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와 한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자, 다음 15번 문제는 글쓰기 전략 문제예요. 자, 글쓰기 전략은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전에 이 글쓴이가 먼저 세운, 글쓰기 이전의 계획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글을 통해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일치들은 내용일치의 내용에 맞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봤어야 했다면, 이 글쓰기 전략에 나오는 선지들은 이 글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 전략과 내용 전략이 선지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글에 들어가 있는 표현 전략은 다양한 것이 있겠죠. 말 그대로 서술상의 특징을 물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글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서술 전략이 들어가 있는지, 글 쓰기 전에 그런 전략을 세우고 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묻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용 전략은 내용일치와 마찬가지로 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전략에 있는 내용, 이건 내용일치 문제랑 같은 거죠. 자, 선지를 먼저 본다면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 이 글 안에 글쓴이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표현적인 측면을 찾으면 됩니다. 자, 2번은 문제의 원인을, 자, 내용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한다? 분석하여서 열거한다. 자, 내용을 이렇게 쪼개서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 둘 이렇게 대등하게 열거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3번은 문제와 관련된 해결 방안, 이런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자, 내용 측면에 가깝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직접 드러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4번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는지. 자, 글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런 표현과 내용이 동시에 선지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글쓰기 전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본다면 노인 평생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글쓴이가 이 노인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화제를 전환하네요. 우리나라는 노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 그렇다면 노인들이 노인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이 서술 방식에서 질문을 활용해서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비용 부담이 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으며, 자, 복잡한 이유, 문제에 대한 원인이죠. 원인을 지금 분석을 했어요. 여러 개로 나눴죠. 분석을 했습니다. 수가 적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또한이라고 해서 지금 원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대등하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선지 하나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이라고 해서 무엇이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식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그럼 해결 방식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볼게요. 우선 정부가 평생 교육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평생 교육 담당 기관은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자, 어때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데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아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글의 마무리 부분 볼게요. 노인 평생 교육은 노인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한편 노인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강점이죠. 장점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노인들의 배움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선지에서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나오는 정부와 해당 기관의 노력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무슨 노력? 사회적 노력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노력. 그래서 4번 선지는 개인의 노력. 개인의 노력이라면 노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개인적 노력이겠죠. 그래서 이 글은 지금 4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잘 고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16번의 내용일치 문제 중에 이제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것 또한 다음 밑줄 친 인물의 입장,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키워드를 발견한 다음에 정리하고 다음에 글을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되겠죠. 사람은, 자, 이 인물이 선천적으로 기질이 이를 싸고 태어난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기질이 이를 싸고 태어난다라는 입장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겠죠. 2번, 인간의 차이는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인간의 차이, 기질이 인간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 3번, 도덕적 실천의 가능성은 수양에서 찾을 수 있다. 자, 도덕적 실천을 할 때 수양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4번, 먼저 예를 실천하면 도덕적 의지를 확립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보세요. 먼저 예를 실천하면, 자, 선후 관계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예를 실천하면 의지를 확립할 수 있다. 얘가 먼저, 실천이 먼저 오고 어떤 의지를 확립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글은 율곡 2의 입장을 찾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앞부분에 본성이 곧 이라고 주장하던, 자, 본성을 이라고 봤던 주희와 달리, 자, 그러면 주희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죠? 율곡 2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질이 이를 싸고 사람과 태어나며, 자, 1번 선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질이 이를 싸고 태어나면 이것이 본성이다. 그러면 주희와 달리 기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죠? 그에 따르면 이는 반드시 기질이 깃든 뒤에요. 본성이, 자, 기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에 놓이며, 자,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기질의 제약이 놓이겠죠. 중요한 본성과 관련된 제약에 놓이고,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잡된 기질의 차이가 인간의 차이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번 선지에서 이 문장을 통해 미루어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의 차이는 기질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질이 완전히 맑고 순수한 사람은 오직 성인밖에 없대요. 자, 이 기질이 완전한 사람은 성인밖에 없고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안에 이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된대요. 자, 성인과 대부분의 인간의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는 도덕 실천의 가능성을 본성의 존재에서 찾지 않고 수양을 통해 잘못된 기질을 바로 잡으려는 실천에서 찾으랬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능성을 어떤 방법? 수양이라는 방법. 아까 선택지 하나 맞겠죠. 자, 그러면 이해 수양론이라고 해서 이제 수양론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지에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본다면 기질을 바로 잡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어떤 겪는 장애로 4가지를 설명하고 이는 각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를 공부함으로써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 도덕적 의지를 확립한 후에 자, 선후가 관계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의지를 확립한 후에 무엇이다? 지속적으로 얘를 실천해라. 자, 그러면 의지를 먼저 가져라 라는 거니까 아까 4번에 실천을 먼저 해라 라는 것은 이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7번은 앞에 나왔던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의 같은 문제 유형이죠. 이번에도 말하기 방식 문제인데 이 말하기 방식은 일상 대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에요. 자, 일상 대화에서 말하기 방식은 사실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감적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들이 아마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상 대화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밑줄, 중간중간에 밑줄이 있는 문제는 사실 선지를 바로 교차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영화 어땠니? 주인공이 한복 디자인으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 진짜 멋지더라. 그래, 정말 멋지던데. 자, 여기서 이 학생이 지금 대화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앞에 나온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해서 공감적인 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의 발언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맞죠. 일부를 반복한다라는 건 재진술 기법이에요. 자,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반응에 대한 역시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어떤 장면이 인상이었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자, 이 지금 대화 참여자는 소연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적 말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판적 대화를 하지 않고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해주는 공감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는 비판적 대화를 하고 있는지 비판적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부자 간의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괜찮아 말해봐 라고 하고 있죠. 자,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자, 공감적 대화의 기법 중에 격려하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은 상대가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중간에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괜찮아 말해봐 라는 것도 격려하기 기법이다.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래?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는 앞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죠. 추론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맞죠? 추론하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은 기억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유형 한번 점검합니다.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것은 이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내용을 추론하는 읽기예요. 그러면 선지 먼저 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추론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의미를 추론하면 됩니다. 읽어봅니다. 대중은 미리 전향자가 되지는 않는다. 자, 대중은 미리 어떤 생각을 바꾸진 않는다. 오히려 뒤에가 중요하겠죠? 기정사실이 그들을 바꾼다. 자, 기정에 있던 이미 있던 사실이 그들을 바꾼다. 차별이 제거될 때 편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자, 기존에 있던 차별이 줄어들면은 어떤 편견, 치우친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든다. 악순환이 스스로, 자,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스스로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용, 주거, 군대에서 차별 철폐는 다른 민족에 대해 더 친근한 태도를 낳는다. 그리고 하나 더, 여태껏 분리되어 온 집단을 통합하는 일이 흔히 예상하는 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이 입증한다. 자, 그러면 이 집단을 통합하는 일, 자, 이때까지 분리되어 온 집단, 차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집단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그러나 자 그러면 쉽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처음 가동하려면 대개 법이나 강력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 뭐뭐가 말한 미르달이 말한 누적의 원리에 따르면 흑인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백인이 지닌 편견을 낮출 것이며, 자 어떤 수준을 높인다라는 거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건 어떤 제도가 바뀌면은 이 백인이 지닌 편견을 스스로 낮출 것이며, 그것이 다시 자 그러면 백인들이 흑인에 가지는 편견을 낮추겠죠. 흑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것이 다시 흑인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선순환. 자 선순환. 자 악순환이 뒤집히는 것, 즉 선순환이 확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입법 이전에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전적으로 참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이 있나 봐요. 법을 만들기 전에 그 법 이전에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 글쓴이는 참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적어도 교육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이 먼저 있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입법 자체가, 그 이유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교육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입법 자체가 교육 과정의 일부이다. 이 문장에서 담고 있는, 여기서 숨겨놓은 전제는 무엇일까요? 자, 입법 자체가 어떤 큰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과 포함된다. 자, 과정의 일부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선지를 바로 고르면 돼요. 자, 보세요. 3번밖에 없습니다. 입법 행위 자체가 교육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편견을 없애는 교육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 선지로 답을 찾아내는 근거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현대소설에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뒤에 소설은 일제강점기 하층민들의 삶을 다룬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이것 또한 여러분 일제강점기 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선지를 먼저 볼게요. 어떤 내용들, 소설의 어떤 표현상, 서술상 특징 혹은 내용상 특징을 묻는가 라고 봐야 되는데요.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려면 나라는 대상이 나오면 돼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으면 나가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이 나올 때 이런 선지가 나옵니다. 2번,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자, 외양 묘사, 겉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통해 인물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자, 인물의 겉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묘사가 드러나야 되겠고, 그 묘사의 내용이 무엇이다? 인물의 고단한 삶을 알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3번, 요약적 서술. 자, 요약적 서술은 서술자가 직접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서술로 인물의 과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서술자가 인물의 과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3번, 괄호 안에 내면 서술이 드러나는지 봐야 되고, 괄호 안에 내면 서술 안에 인물에 대한 반감,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이건 내용적인 측면이죠.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찾아가며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자, 그러는 사람이 인물에 대하여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을 때 대꾸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다른 인물과 그와 대화하고 있는 인물은 지금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달가워하지 않지만 억지로 대답을 하네요. 에이구,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자, 기진야도는 아주 싼 여인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기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왔다. 자,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그라는 대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자, 나라는 인물이 나왔으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부터 그의 외면을 지금 관찰하면서 서술하는 묘사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 얼굴은 군데군데 찢어진 긍성드뭇한 눈썹이, 자, 눈썹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 맞습니다. 올롤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혔고, 자, 그의 얼굴은 눈썹도 등성등성하고 얼굴에는 또 주름이 있고 미간엔 주름이 있고 광대뼈 위로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라고 해서 볼살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괜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 늙어진 듯 하였다. 자, 그러면 인물의 외양 묘사 들어가죠. 그리고 외양 묘사 안에 그 인물이 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선지 하나 맞다라는 걸 알고요. 나는 그 신산스러운 고생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되어서 그에게 대단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했다. 자, 이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인물의 서술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장면을 볼게요.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모두 역등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자, 지금 서술자인 나가 그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게 바로 요약적 제시예요. 역등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등토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이것을 파먹고 살았는데, 자, 그런 땅에 농사 짓고 살았는데, 역등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 개인이 관리하는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자, 과거에 그가 살아왔던 삶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자, 여러분 아시죠? 동척. 자,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왔으면 이 소설에서 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주식회사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았는데 중간 소작인 마른 같은 인물이죠. 중간 소작이라는 것이 생겨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장인 노릇이다며. 자, 중간 소작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마치 소작하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 실제 농사를 짓는 실작인에게는 땅 주인, 지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중간 소작인이 마른 계층이죠. 동척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그러면 실작인 입장에서는 동척에 소작료를 내고 또 중간 소작인에 내고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그 생산물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론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일제강점기 중간 소작인의 횡포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서술자가 직접 인물이 겪었던 과거의 삶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의 봄에, 그러면서 괄호 안에 서술이 나와 있죠. 자, 선택지, 마지막 선택지 떠올라야 됩니다.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사람을 얼마나 늙히는가 라고, 이거는 이제 나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죠. 지금 나라는 서술자가 독자들한테 그에게서 들은 그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그에 관한 과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괄호 안에 자신의 내면 심리, 이 관찰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안에 그에 대한, 상대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혔는가. 그때 당시 26이었는데, 자, 지금 보기에 지금 외양 묘사를 통해 나왔죠. 그러면은 얼마나 늙었는가라고 해서 안타까움의 감정, 즉 인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감은 절대 아니죠.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또 이사를 갔었고 어딜 가든 신선하랴. 그래서 악으로 버텨서 이어나갔다.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하층민, 또 떠돌아다닌 유랑민의 참담한 삶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게 현진건의 고양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소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자, 그러면 바로 답이, 자, 이것도 정답을 한번 볼까요? 4번에 괄호 안에 내면 서술을 통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4번이 틀린 선지겠죠. 자, 20번에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외래어 표기. 자, 어문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 뒤에 나오는 게 로마자 표기법과 그 다음에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까라는 외래어 표기가 나오죠. 자, 몇 가지 대표적인 규정과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헷갈리는 예시들을 통해서 규정과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번을 통해서 볼게요. 자, 재즈. 자, 외래어는 최대한 그 외래어 표기가 가지는 발음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 발음을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에 맞게끔 표기를 하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그러면 재즈는 우리가 된소리로 사실은 발음하는 게 원어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된소리가로 표기해야 될 것과 아닌 것들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외래어는 된소리가 나는 단어들은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스도 버스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즈로 표기하는 게 적절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2번은 SH는 이런 식으로 C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 SH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우리가 플래시라고 원어에 가깝게 발음이 나더라도 우리는 표기를 할 때 규칙을 정한 겁니다. 플래시라고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래시가 아니라 플래시가 맞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자, 3번은 너무나 유명한 예시죠. 랍스터. 사실은 이 영어 발음의 원칙적인 외래어 표기는 로브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안 사람들이 아니 로브스터는 현실 발음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반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좋다. 우리가 관용, 널리 쓰이는 어떤 표기를 더 중시해서 자, 랍스터라는 표기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나오는 외래어 표기법은 랍스터가 적절한 옳은 표기겠죠. 예전에는 당연히 틀린 표기가 됐겠죠. 로브스터만 맞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비전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자, 지읒과 치읒은 자, 자, 저, 조, 주 자, 이런 이야, 이어, 이요, 이유같이 반모음 이가 앞에 있는 이중모음이랑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어적인 발음, 우리말에도 이런 표기들은 자, 저, 조, 주라는 단모음과 구별이 되지 않아서 우리도 쓰지 않는 표기예요. 그런데 굳이 외래어를 쓸 때 야, 여, 요, 유, 지읒이나 치읒이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처럼 되는 표기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스가 아니라 주스가 되는 거고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그러면 비전도 마찬가지로 비전으로 써야지 적절한 표기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20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치른 상황이고 우리가 또 끝이 아니죠. 자, 오늘 있었던 지식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필수 지식에 관한 문제였고요. 나머지 독해 문제나 문학 문제들은 문학은 문학 개념어들을 한번 더 정리해 놓고 독해 문제들은 문제 유형에 맞게 내가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3월 20일이 진짜 마지막 3회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 더 완전 시험에 아주 가까운 시일에 한 번 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는 해설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